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세상의 끼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지금이 10시 한 12분 정도가 됐네요. 제가 늦었습니다. 어, HK 그린로즈 제이님께서 오늘도 지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무슨 변명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윤희님, 어쩔승희님, 그리고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오영도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굳이 변명을 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늦게 일어난 거죠, 제가.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저번에 제가 일주기 리듬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왜 늦게 잘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자체가 늦게 자는 패턴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신경 쓸 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늦게 자요.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신경 쓸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별거 아닌데도 저는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오늘 주제인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굳이 눈치 안 봐도 되는 걸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 그런 자잘자잘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잠을 더 늦게 자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아침잠이 중요하죠. 아침잠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가 뭐 좀 엉망진창인 모양인데 아침만 되면 이제 뭐 주차 관련된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각 세대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차 빼달라고 이제 경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주차를 제대로 해놨는데 7시에 그냥 집안이 쩌렁쩌렁 울려라 인터폰이 온 거죠. 그래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도 이제 뭔가 잘못 눌렀다는 걸 아시는지 말을 안 하세요. 그 순간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거기다가 전화해서는 다시 연락해가지고는 아니 왜 전화하셨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놀란 사실은 제 딸이 같이 온 가족이 다 깼거든요. 온 가족이 다 깼는데 제 딸이 나오더니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조금 뭐 좀 짜증날 법도 한데 아빠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눈치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눈치를 어떻게 하면 좀 안 볼까인데 우리 딸이 눈치를 보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일부 내용들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뭐 이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오늘 주제가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잖아요. 저도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막상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뭐 편하게 막 하면서도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막 휩쓸려 갈 때도 많고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안인 거죠. 제가 책에도 쓰긴 했지만 이제 사소한 불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트라우마 반응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맞추지 않으면 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물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두 가지 방향으로 다튈 수는 있죠. 오히려 이렇게 과각성되게 공격형으로 막 먼저 이렇게 내가 뭔가 피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방어망을 팍 쳐버리는 식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강한 척 하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고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딸의 모습을 보면서 딸이 눈치를 꽤 봐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부모 눈치도 좀 보는 편이고 학교에서도 눈치를 좀 보는 편인데 제 딸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좀 고학년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비교적 되게 보호받는 환경,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받은 환경. 예.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커서 그닥 눈치를 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아닌가? 트라우마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일정 부분 물론 근데 이럴 수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눈치 보는 성격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성격이 습득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화, 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누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배우냐 하면, 습득되냐 하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습득됩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아이가 처음 만나는 타인은 부모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빠나 뭐 언니나 형이나 누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처음으로 대하는 나 이외의 타인은 부모입니다. 거기서 뭐 프로이드 이론을 굳이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어머니랑은 동일시돼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엄마 몸에서 엄마랑 완전 한 몸이었다가 나왔고, 1차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대부분 자기 몸처럼 돌보죠. 갓난쟁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인식은 갓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1년간, 1, 2년간은 본인과 어머니의 관계를 되게 동일시해요. 아주 초기, 아주 어린 갓난쟁이 때. 2년까지도 안 가겠네요. 1년 미만. 동일시해요. 자기가 엄마인 줄 알고 엄마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누굴 보게 돼요? 아빠를 보게 되죠.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 처음 보는 타인은 아빠예요. 물론 아빠가 부모지만 아빠가 자기랑 동일시대에 있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아빠 몸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은 자기가 가장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방해꾼이 튀어나온 거죠.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엄마랑의 이제는 약간 반쯤 동일시대에 있는 거죠. 아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는 아이와 엄마 사이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아빠가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3자에 대한 개념이 그때부터 아이한테는 생기는 거죠. 즉 갓난쟁이는 엄마는 동일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내 편. 근데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느끼는 타인, 사회라는 거는 아버지라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그 갓난쟁이 아이가, 1살 미만의 갓난쟁이 아이가 아빠랑 어떻게 엄마를 두고 경쟁을 하겠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이미 뭐 힘도 세 보이고 능력도 있고, 또 엄마를 때로는 이렇게 깔팍 보호해주기도 하고, 아이는 엄마를 보호해줄 수 없는데 아빠는 엄마를 보호해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때로는 권위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포기하는 거죠. 아빠는 이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빠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엄마를 사이에 둔 나와 아버지의 경쟁 관계에서 아버지가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공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프로이드는. 그거 이제 거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너무 성적인 걸로 묘사돼서 뭐라 그럴까,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할 만한 영역 내에 있어요. 너무 성적인 것만 빼면. 굳이 뭐 거세 불안까지는 아니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대상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 품에서 아이가 있을 때 비교적 애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빠는 엄마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점점 시작되면서 아이는 사회라는 걸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거죠. 저의 성장 배경을 보면 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 부모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제 성장 배경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주 바쁘게 공부를 하고 뭐 수련을 받으시고 뭐 이런 시점이었어서 부모님이 저를 돌보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예. 뭐 부모님이 저를 뭐 어디다가 갖다 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를 제대로 돌보실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깐난장이 때는 이제 저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께 맡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한 유년기 시절이죠. 한 두세 살 이후부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집에 가사도우미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가사도우미와 아이 돌보미를 겸하시는 분. 예. 손에 자라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영향일까?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도 오늘 오면서 들었어요. 오늘 출근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사람에 대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방송에서도 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학생들과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는 아니죠.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 친구도 아니고 뭐 일방적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트라우마와 뭐 학교 폭력 요즘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중학교 시절의 트라우마와 또 한편으로는 대학 시절의 트라우마가 좀 섞여 있을까? 뭐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내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치를 많이 보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제가 오늘 딸이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트라우마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트라우마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을 수 있겠다. 조금 더 큰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저희 딸은 여러모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고 제 아내도 일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는 아니다. 부모님을 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랑 저랑은 비슷하게 좀 소홀하고 이게 어머니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보다는 제 아내가 조금은 더 이렇게 육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충분히 사랑받고 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치를 본다는 거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물론 제 딸의 성격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넘어가면서 다소 그 눈치 보는 성격이 바뀐다면 그럼 또 다른 영역이겠죠. 다른 영역일 거고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성향이 일정 부분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와중에 이제 딸에게 조금 영향을 줬을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튼 여러분들 눈치 많이 보시나요?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저 스스로 피곤하고 때로는 저 스스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호구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조금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야 될 영역들 혹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비위를 맞추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막상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눈치를 보면서 내 거를 못 챙겼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책에도 적었습니다만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와, 나 내 책 이름 까먹을 뻔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제 책에도 적었지만 제가 뭐 어릴 때는 그 치킨집에 전화로 통닭도 못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주문하는 게 부탁하는 것 같은 게 미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돈 내고 주문하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요? 돈 주고 사주는 건데요. 근데 눈치를 보는 거죠.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꼭 나쁜 걸까? 그렇다고 뭐 통닭을 못 시켜 먹은 건 아니니까. 안 되면 뭐 동생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쭈삣쭈삣 하면서 주문을 하긴 했어요. 불편해서 그렇죠. 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근데 정말 뭐 먹을 거 없고 배고프면 시켜야지 어떡해요. 그런 거 억지로는 하거든요. 그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삶이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좀 강하게도 가고, 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남한테. 이제 직장 상사들 중에서도 그런 리더십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데, 밑에 사람한테 혹은 직원한테 직원이 뭘 잘못을 하거나 직원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명령이죠. 네, 이렇게 하라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네. 막상 제가 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한테 이제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제 마음에 다 들겠어요. 당연히 뭐 제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삼켜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잘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피곤한 과정일 수도 있기는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딱 얘기해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알 텐데. 근데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맞춰라. 그 대신에 나는 뭐 강한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일정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이걸 바꿔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요. 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좀 때로는 세게 얘기하고 때로는 혼도 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일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성품이고요. 이런 거죠. 리더십에 있어서도 눈치를 많이 보는 리더십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의 저희 지도 교수님의 리더십은 그래도 좀 눈치를 보는 리더십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품어가는 리더십.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뭐 있을 수 있죠. 성과는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품어가는 리더십과 카리스마 있게 자기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 중에서 성과는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왜냐면 카리스마 있게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도구화 시키잖아요. 품어가는 리더십은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 좀 떨어져요. 그 안에 좀 자잘자잘한 실수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좀 더 길게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소위 말해서 유비형과 조조형이에요. 유비는 안고 가고 조조는 끌고 가잖아요. 삼국지에서 결국에는 천하통일을 하는 사람은 조조죠. 실제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유비는 전사하기 때문에 말년은 알 수 없지만 조조도 그렇게 말년이 좋은 건 아니죠. 말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리더십이 뭐가 더 낫냐라고 얘기할 때
단기간의 결과와 장기간의 결과를 고루 둘러서 고려할 때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유비가 조조를 흉내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조조도 유비를 흉내내다가 뒤통수를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역시도 그 시기가 좀 길어지면 그 눈치를 보는 것도 사회 적응형으로 맞추게 됩니다. 막상 저는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좀 과할 정도로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뭐 MBTI에서 따지면 저는 그 아이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그 아이라고 생각 안 하죠. 적어도 뭐 약간 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입니다. 저는 그 타인의 눈치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뭐 요즘은 예능도 나가죠.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상담가라고 요즘은 뭐 부부 상담과 관련된 거에서 뭐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눈치 많은 성품에서 사회적인 역할들을 제가 적응형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간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되게 세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뭐라 그럴까?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제가 되게 혼을 낸다고 생각을 해도 그 혼내는 게 상대방께서 들으실 때 그렇게 혼이라고 느낄까? 근데 오히려 제가 혼낼 때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세게 얘기할 때는 제가 그 입장을 이해해 보니 지금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요. 그 공감에 기반을 두려고 하거든요. 와, 내가 그 입장이라 그러면 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와,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행동을 바꿔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죠. 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쫙 게으르게 밀어놓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해야죠. 밖에서 근데 뭐 우리가 정신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성격 문제, 대표적인 게 이제 행동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도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하다가 우와 나 이거 이러다가 진짜 패가 망신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겠다. 길바닥에 나앉는 정도가 아니죠. 도박은. 그냥 평생 빚을 알고 살겠다. 회생 불가능하겠다 정도의 이 발등에 불 떨어지는 뒤통수에서 뭔가 팍 치고 있는 게 있으면 그제서야 도박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치료가 시작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때로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치료자인 나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 입장이면 진짜 제가 가끔 이런 비유 써요. 여기 이런 난간이 이런 땅이 있으면 진짜 이 끝에 서 있다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끝없는 난떨어지로 떨어지고 그때 떨어져 가지고는 수습할 수 없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일정 부분은 공감이죠. 공감이라는 게 좋은 거에 대한 공감이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거에 대한 공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앞에 이것만 보고 가니까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못 봐요. 그런 경우에는 한 소리를 하죠. 진짜 큰일 나신다면서 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점잖게 아니 여기 이렇게 가시면 안 되시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붙잡고 당겨야죠. 급하면 욕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에서 안 되잖아요. 그냥 급할 때는 육두문자라도 나가는 거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아마 눈치를 많이 보는, 막상 남들에게는 센 소리 하지도 못하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는 센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이건 직업적으로 훈련된 거겠죠. 일정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의 어떤 사회 적응형의 모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캐릭터 안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쓰는 거죠. 어떠신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사랑방처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오늘도 시작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저 혼자서 떠들고 있었네요. 유인님께서는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이 없다고 하니까 원장님께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를 책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저를 위해 쓴 거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충분히 체득화되지 않은 거죠. 근데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니까요. 뭐 사람이 바뀌겠어요.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됨에서 천천히 또 맞춰 나가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되고 이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걸 안고 가는 거겠죠. 허스키님께서는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도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올빼미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스키님께서 마찬가지로 동양의 이제 역투시적 관점이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동양 쪽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듯요 하셨는데 동양이 어찌됐건 간에 조금은 더 뭐랄까요, 동방예의지국 이런 게 있죠. 이게 근데 한편으로 또 일본이 더 강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일본은 뭐랄까요, 이 다테마이라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맞추기 위한 가면을 철저하게 쓰죠. 아예 자기 앞에 타인을 맞춰주기 위한 인형 하나를 두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은 뒤로 숨겨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억눌린다 싶으면 펑 하고 튀어 올라오는 게 일본 민족의 일종의 특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남들 맞춰주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그 어떤 역사적인 특성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을 보면 되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엽기적인 영역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게 그 억눌린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문화는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대륙의 기질이라고 표현하려고 그러다가 이 대륙의 기질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가 어감이 좀 이상해서. 예. 근데 우리 감정을 이렇게 막 억누르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보면 되게 이렇게 뭐를 극명하게 잘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회 문화 같은 것들 보면 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 3.1운동도 그렇고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최근 들어가서는 뭐 더 많겠죠. 우리 민족은 일단은 맞추는 척 하다가 이게 좀 도가 지나친다 싶으면 불끈하고 일어나 버리죠. 예. 그걸 이상한 방향으로 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가재는 개편이고 어찌됐건 저도 한민족이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자꾸 좋은 얘기로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아마 책들을 많이 쓰겠죠. 최근에
제가 암환자 정신건강 전공인데 암 환자 정신건강에 대한 학문을 정신종양학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용어가 조금 어감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사이코 온콜로지라는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신종양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냥 암 환자 정신의학이든 암 관련 정신의학이든 뭐 이런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정신종양학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단체가 이제 한국정신종양학회인데 이제 10주년 학술대회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이쪽 그 정신종양학의 대가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서 암과 관련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이제 정서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적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당연히 정서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어떤 민족성 때문에 억압한다기보다는 우리 삶이 빠듯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삶이 빠듯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암과 관련된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돼 버려서 우리가 그 공포감이 얼어버렸던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양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혜원님께서는 공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존중이 중요하죠.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저에 대한 말씀을 응원해 주신 거겠죠? 허스키님께서도 서양보다는 동양, 외향성보다는 각성 수준이 높은 내향성이 눈치를 자주 볼 듯요. 라고 하셨죠. 그쵸. 이게 동서양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게 모든 측면이 다 있어요. 허스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완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건 타인을 배려한다는 거거든요. 즉 타인에 대해서도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배려하면 상대방도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다민족 국가로 바뀌어 버렸죠. 아주 중세 이쯤에서야 일정 부분 그 단일 민족이 유지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현대 사회에서의 서양 문화권은 다민족 국가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죠. 이민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인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걸로 이렇게 억눌렀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평등해졌으니까 이제 다양한 민족,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권이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나한테 동일하게 배려해 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가 좀 어려워지죠. 전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은 자기 중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나의 개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단위 문화권이기 때문에 단위민족 문화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도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걸 기대하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 가족한테 가혹한 거? 우리나라 가족한테 가혹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부 갈등이죠. 지금 이혼할 결심인가요? TV 방송에서 정대대 씨 부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서 제가 초기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한 걸로 되어 방송이 나갔죠. 초기에. 그러니까 파일럿 말고 정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고부 갈등과 관련된 상황에서 제가 부부 상담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한 2달 정도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방송상에서, 방송 분량이. 그러니까 한 8부작 정도가 되겠죠. 8회 분량 정도가 될 텐데, 아마 스토리라인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며느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뭐 정대세 씨가 일본을 간 다음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스토리라인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아내분을 많이 좀 이해해드리고 편들어드리고 정대세 씨한테 조금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편집상에서는 반대로 편집이 돼서 나갔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정대세 씨 편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나갔던데, 근데 꼼꼼히 내용을 보면은 제가 또 막상 뭐 정대세 씨 편을 상담해서 든 거는 별로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정대세 아내분께서 되게 이렇게 좀 상담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잡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내용과는 별개로 제가 되게 정대세 씨 편을 든 것처럼 방송은 나갔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전체 분량에서의 스토리라인 때문에 편집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정대세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일교포시잖아요. 일본에 계시고, 아마 정대세 씨, 그러니까 정대세 씨 어머니의 아버지 세대부터인가 아마 일본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2세고 정대세 씨가 제일교포 3세인 거죠. 3세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대세 씨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마치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는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가족 내에서의 여러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국의 어떤 우리나라 지금 국제 결혼도 많아지기도 했고, 또 조금은 더 평등한 부부 관계,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어떤 아주 상하관계적인 것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는 교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에 바뀌어 있는 가족 문화에 대해서는 접해볼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 세대에서의 한국의 가족 문화에 고착돼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도 지금 좀 다양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다민족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죠.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이주해 오시기도 했고, 한국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외국처럼 다민족 국가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보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외국보다는 좀 덜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이 내 마음 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각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는 프로이드 이론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네요. 제가 아까 전에 초창기에 이제 프로이트의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어떤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거든요. 그거 설명드린 거였는데, 프로이트가 대단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정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 프로이트가 어쨌든 이제 유대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억압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프로이트 어린 프로이트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그거래잖아요. 아버지가 길을 지나가는데 뭐 유대인이 왜 보도에 다녀? 너는 저 마차나 다니는 길거리에서 저기 사람 다니는 길 말고 옆에 있는 도로에서 걸어가야지 하면서 누가 밀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오물 많은 땅에.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어린 프로이트가 기대한 거는 아버지가 거기서 당당하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이 뭐 하는 짓이오? 약간 이렇게 화를 내기를 원했을 텐데 거기서 아버지가 조용히 그냥 땅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서 툭툭 털고는 썼든 가슴에 품었든 그리고는 조용히 길 보도가 아니라 인도가 아니라 길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걸어갔지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이트도 어쩌면 보면 어릴 때 눈치를 많이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본인의 그 뛰어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뛰어난 이론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강렬하게 전달되려고 하셨던 것 아닐까? 그래서 막 뭐 거세 불안이든 뭐 성욕이든 뭐 이런 약간 누구나 다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론을 만드신 게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는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눈치가 빠르게 될까요? 저거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눈치가 빠르게 될까요? 에 있어가지고 진짜 저러면 참 좋겠지만 제가 오늘 눈치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게으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치를 본다는 거는 내가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거잖아요. 타인의 어떤 기대치나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상당한 에너지를 쏟으면서 레이더를 이렇게 뻗치고 있다는 건데 뭐 그건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눈치가 빠르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움직여낸다는 거겠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거는 어떤 관계에서의 결과물 혹은 그런 눈치를 빠르게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정 부분의 뭐랄까요? 관계성을 내가 호구가 되지 않도록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눈치도 빠르면. 근데 문제는 눈치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게으름이 있다는 거죠. 저도 느낀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서 이게 호구가 돼버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물론 호구가 아닐 가능성도 크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꼼꼼하게 파악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무슨 음식을 주문했어요. 근데 음식이 잘못 나왔거나 혹은 그 음식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쳐요. 아니면 오물이 나왔다 쳐요. 바꿔달라 그래야죠. 음식이 잘못 나왔어요. 혹은 음식 안에 지금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교환해 주세요. 혹은 내가 물건을 샀어요. 집에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혹은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입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환불을 하거나 밖으로 가야죠. 근데 안 하고 괜찮아 넘어가자. 이거를 타인을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때문에 이거는 마치 내가 나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남을 맞춰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게으름을 고급게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눈치도 빠르면 거기서 내가 파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나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줘야지 눈치도 보면서 눈치도 빠른 사람이겠죠. 근데 눈치만 보고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게으르면, 그러면 그때는 막상 그 안 좋은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성, 결국엔 내가 손해보고 마는,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호구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벌써 10시 57분 정도가 됐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날씨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환절기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벌써 좀 빨리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벌써 트리 장식을 해놓은 데도 있고, 오늘 오다가 제가 이렇게 뭐 인기 순위별로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바로 연말로 넘어갈 것 같네요.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2024년에 계획했다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래도 남은 한두 달 정도 잘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 제가 또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번에는 실제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댓글도 좀 보면서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주제를 잘못 가져와가지고요. 정치 주제는 가져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제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댓글을 참아볼 수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댓글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번에도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거랑 같이 조금 보면서, 아직까지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나 봐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쑥 빠져들면서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 제가 이렇게 댓글을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좀 더 그런 여러분들 주시는 댓글 같이 나누면서 방송 해볼 수 있도록, 이것도 저도 연습이죠. 이거 저도 연습입니다. 저도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좀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